중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깟 한국 정도는 얼마든지 침략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며 등장한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심지어 역사 전공도 아닌 이 학생의 대답을 듣고 옥스퍼드 강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브라운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소중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20년간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저는 스스로가 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캠퍼스에 중국 유학생들이 급증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져갔죠. 브라운 교수님,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삼국지인데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중국인 학생 리밍의 추천으로 삼국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는 모두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 그런데 왜 항상 중국의 관점에서만 아시아 역사를 보시나요? 어느 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제 연구실을 울렸습니다. 첫 수업부터 남다른 통찰력으로 제 눈길을 끌었던 한국 학생 민지였죠. 그날은 제가 삼국지 속 이야기들을 중국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무슨 의미죠, 민지? 삼국지 시대에 고구려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백제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했어요.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당했음에도 결국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냈죠. 이런 내용은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민지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료와 문헌을 연구했다고 자부했지만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더구나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당시의 과학기술과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어요. 교수님, 이 천문도를 좀 보세요. 신라의 첨성대는 동아시아 최초 천문대였다는 것도 아시나요? 민지는 태블릿을 꺼내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첨성대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속에 있었죠. 화려한 색채의 벽화들, 정교한 천문 관측 기구들, 그리고 독창적인 건축 양식까지. 사실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이번 방학에 한국에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중화문명의 중심지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니까 중국을 먼저 보는 게 순서일 거라 생각했죠. 그래요. 중국도 좋죠. 하지만 교수님, 크기가 전부는 아니랍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게 정말 많아요. 민지의 말에 담긴 자부심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방학이 되어 꿈에 그리던 중국에 드디어 가게 되었어요. 한껏 들뜬 마음으로 저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뿌연 공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나가는 모습도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3번의 검문을 받았고 그때마다 긴장감이 커져갔죠. 미스 브라운, 중국에 방문한 목적이 뭔가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왔어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온 교수입니다. 학술 연구라고요? 그렇다면 특별 허가를 받으셔야겠군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별도의 신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30분 동안 제 연구 목적과 방문할 장소들을 일일이 설명해야 했죠. 더 황당했던 건 제 노트북과 태블릿에 설치된 앱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앱들은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삭제해야 합니다. 이 앱들은 제 연구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보안법에 걸립니다. 삭제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앱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보안검사관은 제 디바이스에 중국 정부가 승인한 앱들을 대신 설치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죠.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운전기사가 계속해서 중국어로 뭔가를 묻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짜증을 내며 갑자기 차를 세웠거든요. 你要去哪里? 어디로 가려고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노 잉글리시. 운전기사의 고함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결국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고서야 겨우 다시 출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첫날 밤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현지 식당을 찾았어요. 중국의 첫 인상은 정말 예상 밖이었지만 리밍이 극찬했던 중국 요리는 꼭 맛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냄새와 지저분한 바닥이 걱정스러웠지만 문화적 차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메뉴판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당황했죠. 영어는커녕 사진도 없는 메뉴판이었으니까요. 혹시 영어로 된 메뉴판은 없을까요? 제 말에 웨이터는 고개를 저으며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음식을 가리키며 주문했죠.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리는데 먼저 나온 차 한 잔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만든 빨대가 같이 나왔는데 빨대 안쪽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빨대를 빼고 차를 마시려는데 이번엔 찻잔 테두리에 찌든 때가 보였어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아 도저히 차는 못 마실 것 같아 그냥 음식을 기다렸어요. 목이 마른 채로 음식을 기다리는데 주변 손님들의 행동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바닥에 뱉고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하는 모습이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후였어요.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데다가 너무 느끼했지만 이게 중국식이겠지 하며 먹기 시작했어요. 첫 입을 떴을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죠. 식당에서 나와 몇 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찾아 숙소 호텔 로비로 급히 뛰어 들어갔는데 프런트에서 일하는 직원도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화장실에 다녀와서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제 상태는 더 심각해졌어요. 38도가 넘는 고열에 심한 구토 증세까지 있었죠.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근처 병원을 찾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병원 로비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새치기는 기본이고 환자들이 의사와 싸우는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간신히 진료실에 들어갔지만 의사는 제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서류만 휘갈겨 쓰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무슨 약인지도 모를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약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모든 게 중국어로만 쓰여 있었죠. 약사에게 물어봐도 중국어로만 말할 뿐 영어로는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링거를 맞는 동안 저는 한국의 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여기에 못 있겠어요. 한국으로 갈게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프런트에서 저를 불렀거든요. 브라운 교수님, 중국 경찰이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경찰이요? 왜요? 요 포토즈 밀러테리 에리어. 전날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우연히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지만 그들은 제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이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을 압수하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조건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그들은 제가 호텔을 나설 때마다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더 있게 되었는데 거리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식당에서도 수상한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불안함과 공포 속에 중국을 탈출하듯 빠져나와서인지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공항 의료팀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저를 응급처치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마중 나왔던 민지가 말해주었어요. Don't worry, you are safe now. 김 교수는 완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심한 식중독과 탈수 증세라고 했죠. 브라운 교수님, 괜찮으세요? 눈을 뜨자 민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실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잊지 않고 저를 마중 나와준 민지도 정말 고마웠고 게다가 제 병실은 더 특별해 보였어요.
모든 시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AI 통역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들은 태블릿으로 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했고 모든 정보는 즉시 의료진과 공유되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IBM 왓슨도 우리 병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민지의 설명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TV에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특히 서희의 외교談判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민지, 저 사람은 누구죠? 서희요. 거란은 당시 50만 대군으로 고려를 위협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외교談判으로 전쟁을 막았죠. 더 놀라운 건 오히려 강동 6주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고려 시대의 이야기죠? 지금은 어떤가요? 민지는 태블릿을 꺼내 현대 한국의 외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국은 현재 세계 7위의 외교력을 가진 나라예요. UN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현재 IMF, IL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더 놀라웠던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먹는 병원 식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병원 음식이 맞나요? 네, 우리나라는 환자 식단도 과학적으로 연구해요. 영양사, 조리사, 의사가 협력해서 만든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계속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특히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12만의 거란군을 고려군이 괴멸시켰다고요? 맞아요. 강감찬 장군은 지형과 기상 조건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살아남은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뿐이었죠. 민지는 태블릿으로 당시 전투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정교한 3D 그래픽으로 재현된 전투 장면은 마치 현대의 군사 시뮬레이션 같았어요. 이런 전략적 사고가 지금의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삼성이 갤럭시로 애플을 압도하고 현대차가 테슬라를 추월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죠. 그때 밤늦게 주치의가 회진을 왔습니다. 교수님, 내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우리 병원의 로봇 수술실을 구경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세계 최첨단 의료시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협력하는 수술실, 5G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 그리고 환자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까지. 놀랍죠? 이게 바로 K-의료예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있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다니. 민지,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네요. 병원을 퇴원한 후 민지의 추천으로 조선시대 국방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하는 남한산성을 가보게 되었어요. 남한산성에 도착하셨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고개를 들자 거대한 성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 성벽 하나하나가 다 과학이에요. 민지가 성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성벽의 경사각이 적의 공격을 자연스럽게 튕겨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멍들. 민지는 성벽에 난 구멍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구멍들은 적을 감시하는 구멍, 화살을 쏘는 구멍, 연기 신호를 보내는 구멍, 그리고 함정까지. 모든 것이 군사적 전략에 따라 정교한 계산 하에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민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3D로 재현된 남한산성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 성의 설계도를 보면 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존 시스템이에요. 우물, 창고,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위한 거주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심지어 이 기술은 조선 후기 수원 화성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민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의 축성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의 건축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보면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효율적인 동선, 완벽한 보안 시스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 우리는 계속 성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한노인 해설사를 만났죠. 아, 외국인 교수님이시군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1636년 병자호란 때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47일간의 항전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성벽의 한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보세요. 이 성벽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특별한 축조 기법을 썼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의 뿌리죠. 노인은 계속해서 성벽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한 배수 시스템, 적의 공성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각도 계산, 음향을 이용한 신호 체계까지. 현대 한국의 첨단 기술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면면이 이어져 온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술, 현대건설이 세계 곳곳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기술. 모두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민지가 흥미로운 점을 짚어냈습니다. 교수님, 아까 보신 화살 구멍 기억나시죠? 그 정확한 각도 계산이 지금 K9 자주포의 발사 각도 계산 시스템의 원리와 같아요. 물론 지금은 AI가 계산해서 최적의 발사 조건을 제공하지만 그 근본 원리는 같다는 거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고작 70년 만에 급성장한 신흥국이었는데 실제로는 수천 년의 과학기술이 면면이 이어져 온 과학 강국이었던 겁니다. 옥스포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는 300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우리는 세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역사,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 아닌가요? 고구려도 우리 역사의 일부고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사실을 보여드리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5세기 고구려 벽화 속의 천문도입니다. 당시 중국에는 없던 천체 관측 기록들이 이렇게 고구려 벽화 속에는 남아있죠. 그리고 이건 신라의 첨성대입니다. 세계 최초의 천문대죠. 이런 수천 년간 이어온 과학기술이 지금 한국의 우주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리죠. 이건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아시아 최초로 기록된 고려시대 의학 서적입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전염병 예방과 치료법, 통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 K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 학생 켄지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K-팝이나 K-드라마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K-방산까지 이어지고 있죠. 한글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든 나라, 세계 최초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 세계 최초로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든 나라, 바로 이런 창조성과 혁신성이 지금의 한국의 성공을 만든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특히 리밍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교수님,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중국만이 동양 문명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럽네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나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이 배웠으니까. 저는 지금도 매 학기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나침반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5000년 전통의 과학기술, 위기에 강한 DNA,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것이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승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엘리자베스 브라운 교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교수와 학생이 한국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니 왠지 뿌듯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경험하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특히 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가슴 따뜻한 감동사연,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